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입니다. 저는 뇌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인간의 뇌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의사결정, 선택을 할 때 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오기 전에는 의대 정신과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신질환, 마음의 병이 생기면 왜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지, 우울증 환자들 중에 왜 어떤 분들은 자살이라는 대개 생명체들이 안 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면 그들에게 좀 더 좋은 치료를 하고 자살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했고요. 지금 카이스트에서는 뇌공학과 공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나 사람이 생각만 하면 로봇이 대신 액션을 취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뇌공학의 최전선에서 지금 이런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4차 산업혁명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분야가 오랫동안 컴퓨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었죠. 그들은 굳이 새가 하늘을 나는 때 이런 날개에 퍼득이는 걸 비행기가 흉내낼 필요 없다고 생각하듯이, 인간의 뇌를 흉내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지능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완전히 인공적인 지능 시스템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뇌과학에 관한 지식들이 늘어나고 인간 뇌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잘 알게 되고, 또 사람과 결국은 인공지능이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공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학적인 응용을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뇌 활동만으로 생각을 읽어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독거 어르신들이 생각만으로 커튼을 치고 또 밥을 하기도 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걸으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게 저희 뇌공학 분야가 하는 일이고요. 저도 기업과 함께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죠. 로봇 팔을 장착해서 손을 전혀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이 손을 움직이고 생각만으로 이렇게 로봇 팔을 컨트롤함으로써 다시 뇌가 옛날의 뇌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큰 보람을 느끼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뇌공학이라는 분야가 등장한 것이 1990년대 무렵이고요. 그 이전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약했고,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 많은 뇌공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뇌공학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전 세계의 뇌공학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와 견주어 봤을 때도 별로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 최전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나 뇌를 다양한 뇌 영상 기법으로 촬영한 것을
분석한다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반도체 장치, 뇌와 관련된 칩을 디자인하는 것, 이런 기술은 전 세계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뇌공학이 투자를 많이 받고 있지는 않지만 힘겹게 최전선에서 일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뇌공학의 발전은 이 ABCD의 기술 발전에 특별한 혜택을 사실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의 발전 덕분에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위조나 변조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그런 과정들이 그냥 작은 노트북 수준, 또 컴퓨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클라우드 시스템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ABCD 기술의 혜택을 뇌공학은 온전히 받고 있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뇌공학이 ABCD의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인간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방식을 유사하게 흉내낸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시스템, 또 우리는 빅데이터만이 아니라 아주 스몰 데이터만으로도 원샷 러닝,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에게 넣어줄까 하는 것들을 뇌공학 분야에서는 고민하고 있고요. 뇌공학 분야의 가장 큰 꿈은 결국은 미래가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세이고 모두가 인공지능을 얘기하지만, 저는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인공지능은 이제 커머더티, 모두가 그냥 두루 다 쓰는 그런 기술이 될 거고요. 그러면 포스트 AI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포스트 AI의 핵심이 뇌공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이 서로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거나 서로 공생하는 그런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발달한 미래에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뇌공학이라는 분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이번에 한경 ABCD 포럼에서도 제가 뇌공학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3, 4년간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들 했는데 실제로 진도가 많이 못 나가다가, 저는 코로나19 전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제4차 산업혁명을 성큼 앞당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해가 2020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카이스트도 사실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저도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익숙해진 그런 일상이 됐고요. 그게 충분히 습관으로 자리할 만큼, 우리 뇌가 충분히 거기에 적응할 만큼 1년 이상의 팬데믹 상황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삶의 대부분을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었던 사람들조차도 온라인으로 기반을 옮기고, 또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쌓고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삶 안에서 갖춰 놓는 것, 그게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령 1, 2년 후에 백신이 나오고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2020년 이전 시대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내 일상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구나 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졌을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온라인에서 시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기회들은
오프라인에 집중했던 제조업이나 유통업 회사들이 이제 억지로 온라인 IT 기술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리거시와 또 새로운 기술들을 결합해서 그 이전까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나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하게 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을 세상에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와는 달리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체험을 하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온라인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까지도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하게 되는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팬데믹 시대에 벌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구성되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아주 재난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도시에서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의 재난이 오더라도 내 삶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예를 들면 전기가 다 나가고 블랙아웃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전혀 못 쓰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활은 영위되고 일상은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오프라인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또 오프라인만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영역이 없어도 우리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고민하는 데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 ABCD 포럼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테크놀로지의 미래, 지금 최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나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무엇일지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다들 뇌공학이라는 분야가 낯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그런 생각들을 강연 들으시고 또 끝나고 저한테 말씀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회들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모색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아주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로 그것을 기회로 돌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창조적인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상황상 온라인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위축되지 않고 다양한 토론들이 가능한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라운드X 대표 맡고 있는 한재선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이슨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라운드X 3년 가까이 지금 운영해오고 있고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퓨처플레이라는 회사 같이 창립해서 운영했고, 그전에 뭐 빅데이터나 이런 스타트업 만들어서 운영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어떤 우리 일상이나 이런 데 스며들기에는 조금 이른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비대면 시대에 훨씬 더 포텐셜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기반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이미 블록체인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가상자산 기반의 결제를 해외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뭐 결제도 결제지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자산 클래스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자산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립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톡 안에 탑재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과 지갑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클레이 같은 암호 자산 또는 가상 자산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은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게임에서 획득한 어떤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쿠폰이라든가 포인트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에 존재하는 자산.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클립에 모아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고 이거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갑 서비스를 저희는 클립으로 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틴이라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해서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이 블록체인을 돌려주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으로서 저희는 클레이튼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클레이튼 위에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을 만들듯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신뢰 기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찍어낼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과 다른 주요 플랫폼, 예를 들면 이더리움하고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설계 철학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탈중앙화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게 특화된 블록체인이라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수료가 저렴해야 됩니다.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트랜잭션 하나 보내는데 막 몇천 원 내지 몇만 원씩 나가는데 저희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런 수수료가 나오고 그리고 결제 같은 게 되는 속도가 저희는 한 1, 2초면 끝납니다.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라든가 웹 서비스를 하셨던 서비스 제공자나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쉽게 와닿는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훨씬 더 일반적인 서비스들한테는 높은 확장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기술 위에 새로운 기술 계층을 하나 더 추가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층이 뭐냐면 신뢰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믿을 만한 인터넷 환경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 뉴스도 많고 악성 댓글도 많고 그리고 상대편이 누군지 모르고 해서 일어나는 사기 사건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유통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위에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잘 탑재가 되면 다음 세대의 인터넷, 즉 우리가 정말 글로벌하게 신뢰 기반을 엮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지갑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하나씩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화폐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요즘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단기간에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오긴 어렵습니다. 뭐 제도적인 이슈도 있고 기술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꽤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걸 기본적인 마인드로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라고 무조건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디지털적으로 다 돈을 쓰고 있거든요. 지폐 거의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모델을 CBDC로 만들어 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CBDC라는 형태로 나왔을 때 기존의 돈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형태의 어떤 계약 프로그램이 탑재가 돼가지고 돈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통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야 지금의 디지털 화폐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거와 같은 모바일 머니하고 다른 차별화된 디지털 화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화폐 혁신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떠나서 그냥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고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뭐 좀 더 근본적으로 치자면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대한 것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경험이라는 것이 또 다른 키워드인데, 한 번도 원격에 대한 것을 해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께서 원격 회의를 하시고 원격 교육을 받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습득이 되신 게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장벽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가져다 주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습득하게 된 이 경험이 어떻게 이제 우리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이 힘들어지고 하면서 사람들 만나기도 더 어렵다고 하지만, 근거리 있는 사람을 만나기 더 어렵지만 원격에 대한 것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프리카 누구랑 사업을 할 생각을 평소에 했겠습니까? 그런데 원격이 그냥 자연스러워지면서 그쪽이랑도 뭐 굳이 출장 안 가고도 한번 미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쉬워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게 예전보다는 좀 더 쉬워졌다. 할 수 있나? 이런 주저함, 장벽들이 좀 낮아졌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비즈니스 또는 글로벌한 뭔가를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이 아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요즘 시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걸 완전히 가속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그냥 IT에 계신 분들만의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가, 뭐 시총 10위 안에 드는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디지털과 관련이 다 있으신, 또는 디지털이 주축인 기업들일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디지털로 변화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로 변화해간다라고 하면 그 기반에 있는 기술들, 즉 AI라든가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랑 상관이 없는 그냥 기술이지가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불을 더 늘려준다라든가 나의 삶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딱 필요한 기술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연사분들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얻어가셔서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삶이나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에서 글로벌 사업 개발 부문을 맡고 있는 배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틱톡은 1분 미만의 영상을 누구나 쉽게 창작하고 또 공유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많은 분들이 틱톡도 소셜미디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틱톡이 소셜미디어랑 좀 다른 부분은, 이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본인의 개인별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일상이나 소식들을 공유를 하는 특징들이 좀 강한 반면에, 이 틱톡은 인적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 개개인별의 관심 또는 취미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통해서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소셜 성격이 있는 영상 플랫폼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야외 활동이나 대면 활동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홈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영상 플랫폼의 사용성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틱톡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 물론 이 시기에는 과거에 비교했을 때도 올해 상반기 특히나 괄목할 만한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숏폼 콘텐츠가 이 시기에 특히나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이동이 제약되는 환경 속에서 놓여지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표현, 그리고 이제 소통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누적된 이런 여러 가지 창작에 대한 욕구, 또 이제 창의력, 이런 것들이 사실 공간에 대한 어떤 제약 없이 스마트폰과 앱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숏폼 콘텐츠의 어떤 특성, 그리고 이 장르와 만났을 때 정말로 폭발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 모든 것이 갖춰진 풍요로운 환경에서보다 뭔가는 조금 부족하고 결핍되고 제약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창의력들이 정말로 요새 말로 이제 뿜뿜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정말 너무나 참신하고 새로운 양질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질의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소비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비 과정 속에서 사용자들 간에 서로 창작에 대한 영감들을 주고받고, 또 창작에 대한 욕구들을 자극하면서 또 다른 창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가 있었고요. 틱톡이 이제 어떤 영상 콘텐츠 일방적으로 소비가 되는 플랫폼이 아니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 말씀드린 이 선순환 이 구조가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이 두 축을 모두 견인하면서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언급하신 그 앱들 다 사용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 앱들이 지금 이 런칭 초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직접적인 비교나 차이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런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이 숏폼 비디오라고 하는 영역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틱톡이 지난 수년간 개척해온 이 숏폼 비디오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이 플랫폼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숏폼 비디오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는 어린 연령대가 사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앱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선순환 구조를 꾸준히 거치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컨텐츠가 다양해졌고요. 또 사용자층도 전 세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용자층이 확대된 만큼 당연히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니즈나 표현의 욕구들도 다양해지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 숏폼 비디오 영역이 앞으로 진화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틱톡이 선발 주자로서 나름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기존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뭔가 새롭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할 것이고요.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키워드로 설명,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때가 사실은 인간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무거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제약된 이제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놓여지게 되면서 또 반대급부로 생겨난 것이 새로운 창작에 대한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꼭 틱톡이라고 하는 영상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창조 또는 창작적인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들을 보다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즐기는 마음, 그리고 창작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지식과 정보 공유의 오프라인 행사의 정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환경 ABCD 포럼이라는 행사도 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을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이 큰 변화에 정말로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됩니다. 사실 다소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다소 어색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정말 이런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또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포럼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기업문화센터 밸류문화 COE 문성욱입니다. SK텔레콤의 기업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조직, 쉽게 기업문화 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일하는 방식 등 기업문화의 혁신 과제부터 코로나 상황에서 구성원 마음챙김 프로그램, 그리고 구성원들과 함께 만드는 기업문화 혁신 과제 등 팀의 업무를 하나로 단정짓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기업문화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문화에서도 데이터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기업문화 AI DT 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DT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기업문화 센터 내 구성원들도 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자료 분석, 기획, RPA 등을 통한 효율성 향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25일 코로나 확산되기 바로 직전 대기업 최초 전 직원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SK텔레콤의 일하는 방식을 선도적으로 바꿔봄으로써 이런 확산을 슬로우다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간 추진해온 클라우드 PC, 티전화의 그룹 통화 기능 등 여러 디지털 워킹 시스템을 통해 집 혹은 다른 공간에서도 똑같은 업무 룰을 적용할 수 있는 워크 환경을 준비해왔고, 전면 재택근무 기간 중에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해 주요 업무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직원 재택근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코로나 위기를 일문화 혁신의 테스트 베드로 삼아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서부터 근무 공간, 성과 관리 등의 변화를 추진한 것이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SK텔레콤만의 디지털 워크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성과를 인정받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SK텔레콤은 기존 태스크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업무 데이터 축적 기반의 상시 성과관리 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주 단위 업무 진행 사항을 공유 관리하는 위클리와 같은 기능을 추가하는 등 수시로 진행되는 업무들을 축적, 평가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구성원 심리적 유대 강화를 위해 셀프 정서 진단인 마인드 마이닝, 마음 챙김 프로그램인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을 수시 운영하여 비대면이 일상인 상황에서도 직원 간 정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상시 디지털 워크라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일 문화 혁신을 구체화해 나가며 디지털 워크 2.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재택근무를 통한 레슨온드 기반 일방식을 개선 정착해가고 제도, 문화와 공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SK텔레콤의 경험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당사 비즈니스와 연계한 사업화를 통해 언택트 시대의 일문화의 뉴노멀을 제시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 사업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접촉 영업과 마케팅을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이러한 비대면 사회로 가는 전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공유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ICT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도 정말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보안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진출하며 마켓 생태계를 주도해온 SK텔레콤도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12월 조직 개편과 동시에 듀얼 OS 경영체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과 신사업으로 이원화된 경영체제로 각각 비즈니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하고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게 맞춤 지원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SK텔레콤의 COC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지금 SK텔레콤의 COC는 새로워진 환경에 맞춰 더 구체적이고 정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COC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민과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주요 기업문화 회의체, 각종 소통의 장에서 언급되었던 구성원들이 손꼽는 일을 잘하는 모습에 대한 피어 피드백에 대한 언급되는 단어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SK텔레콤의 기업 문화와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반영된 매우 유의미한 데이터를 통해 중복되는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구체화했습니다. 이후 입사 경로, 직무, 경력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인터뷰, 전사 서베이, 또 각 비즈니스별 리더의 의견을 반영해가며 수정 보완을 거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 전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듀얼 OS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COC 2020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COC를 잘 실천할 수 있게 안내하고 또 잘 실천하는 구성원이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조직별 리더들과 소통해 실제 업무에 COC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일하는 환경의 변화, 비즈니스의 특성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매년 COC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언컨택트 상황에서의 온택트. 제가 디지털 워크에 따른 기업 문화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보니 이 키워드가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만큼 코로나를 극복해도 이전의 근무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언컨택트는 단절이 아니라 온택트를 통한 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잘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화가 일상이 된 시기에는 익숙하지 않는 것에 남들보다 먼저 익숙해지는 것이 경쟁력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노력 못지않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적응, 기술적 소외와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 데이터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코로나 이후 어떤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선뜻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회는 변화를 꿈꾸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AI 기반 헬스케어와 교육, 모빌리티 등 교통, 양자 암호 기반의 보안에서 많은 사업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업의 백단에 있는 AI 기술은 당사의 경우만 보아도 미디어, 커머스 등 모든 사업의 곳곳에 AI가 접목되어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 생성이 향후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모빌리티의 경우도 단순히 물류, 교통의 기능을 넘어서 다른 비즈니스와의 접목을 통해 그 시장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먼 미래이긴 하나 B2B, B2C 측면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현재 티맵 대중교통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동차,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부터 물류까지 무궁무궁한 기회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홈, 무인주차, 물리보안 등 생활에서부터 비즈니스까지 많은 영역의 보안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영상 인식을 통해 코로나 시대 열감지를 통한 출입 통제, 통합 관제 영역에서의 기술, 서비스도 다양한 영역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 SK텔레콤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는 과거, 현재가 아닌 미래를 판단과 실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상이 된 시기에 익숙하지 않는 것들에 남들보다 먼저 익숙해져서 경쟁력을 만들어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스스로 변화의 속도를 높여나가 더 빠르게 적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일상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일상이 아니게 된 요즘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진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장우석이고요. 유에스탁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미국 주식은 2001년도에 먼저 시작했어요. 아마 아무도 모를 시기에 제가 시작한 이유는 보통 장이 끝나고 나면 다우 나스닥 지수가 보통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장이 따라가요, 그대로. 그래서 따라갈 바에 차라리 미국 주식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 19년째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그 최초의 증권사, 리딩 투자증권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게 일단 미국 주식 한 계기가 됐고요. 어쨌거나 20년째 하고 있는 모습인데 드물게 제가 이제 뭐 유학생 출신도 아니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한 분도 아니고 그냥 토종 항공인으로서 미국 주식 오래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요? 이렇게 많이 좋았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한국장처럼 다이나믹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그 다음에 실적 위주에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막연히 올라가겠지 혹은 많이 빠진 게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 철저히 공부해서 실적이 겸비된 종목 하시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고 돈을 벌겠다 싶은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AI, 블록체인 같은 것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투자할 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는 그냥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 두 번째는 관련 ETF 투자 방법, 세 번째는 아주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AI의 가장 1등 기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AI 1등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근데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하면 엔비디아를 무슨 돈을 벌겠어 하면서 투자 안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돈을 못 버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ETF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기업들,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제 아들이 게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엔비디아의 팬입니다, 광팬. 그러면 주식 산다는 어떤 그런 쉬운 방법을 접근하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아무리 어떤 기업도 뭐 블록체인 상관없이 그런 기업, 돈을 버는 기업들이 결국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기업들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서학개미 하는 건 좋은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따가 또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니콜라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은 10배, 20배 보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모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을 많은 버는 기업에 투자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관련 있는 기업들, 특히 제가 오면서 쓴 카드가 있는데요. 바로 비자 카드거든요.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PC를 키게 되면 우리가 뭘 먼저 만납니까? MS를 만나죠.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그냥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좀 약간은 좀 조심하라고 동고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한 방향밖에 안 되잖아요. 공매도가 안 되는데 미국은 공매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니콜라처럼 꿈과 희망 있는 기업들은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니콜라 같은 경우에 딱 얘기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거든요. 매출이 1,000만 원 버는 기업입니다. 1,000만 원 버는데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나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연봉이 1억 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월 1,000만 원 버는 분들이. 근데 그분의 가치를 10조 원을 줄까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10조 원을 주겠습니까?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니콜라에 대해서 들어갈 시점은 돈을 벌 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니콜라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보다는 일단 매출에 대한 모습 보고 그다음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건 비단 니콜라뿐만 아니고 미국의 모든 기업에 통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꼭 기준을 꼭 기억하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2016년에 TV 토론이 3번 있었는데 3번 다 힐러리가 이겼는데요. 결론은 이제 트럼프가 이긴 걸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선에 굉장히 관심이 크신데 결론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들에 대해서 영향이 별로 미미하거든요. 하나의 지나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트럼프까지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만약에 코로나에 대해서 트럼프가 빠르게 회복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의 변수가 발생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역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역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대선이 있었지만 결국 대선 때 TV 토론과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이 미치기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원격이 일상화 될 거고요. 아마 강의도 유튜브도 모든 방송도 원격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원격이 되는 거에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제가 보기에는 더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게 확률이 반반밖에 안 됩니다.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쭉 인프라 깔아놨던 이런 올해 원격이 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런 관련 기업들이 잘 나갈 것 같고요. 우리의 생활들은 이제는 가까이 붙은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원격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집도 원격이고요. 교육도 원격이고 직장도 원격으로 가는 어떤 그런 시대를 한번 준비해 보면서 특히 계속 얘기하지만 원격 관련된 기업을 보시라고 좀 조언드리고 있거든요. 백신이 나오면 치료제가 나오면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격이라는 글자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격, 리모트. 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런 기업들은 원래 좋았고요. 지금은 좋았고 아마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장 흐름들은 제조업이 아닌 이런 서비스 업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비단 코로나가 아니어도 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들 기업이 시장의 중심의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 자체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미국 시장이 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한가 폭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기관이 샀다, 외국인이 샀다라는 표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실적 그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적을 지금까지 보고 주식을 매매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차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수급을 보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미국 주식 하실 모든 분들, 이 세미나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기업에 대한 매출, 이익을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런 게 일상화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 투자에서 상당히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드려보면서 화이팅 할수록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프 시멘틱스 대표이사 맡고 있는 송승재라고 합니다. 저희 협회에는 이제 60여 개 기업과 한 40여 개 정도의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계 주도의 이제 단체고요. 복지부에는 이제 병원 주도의 이제 협회가 또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프 레코드는 디지털 헬스 분야에 최적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사업을 이제 런칭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고 디지털 헬스 서비스 자체가 다루는 데이터가 워낙에 이제 민감한 데이터들이다 보니 이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들을 이제 뭐 국제 표준이나 규격 같은 것들을 다 준용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의료가 커버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 우리가 대학병원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 의사선생님들을 만나러 갔어요. 한 2, 3개월 기다려서 만났죠.
근데 진료실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그리고 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대면 의료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제 보존적 치료,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 것들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 비대면 의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그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민한 규제, 규율을 통해서 그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그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얼마 전에 그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이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비대면 의료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그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태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이제 의료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비대면 의료를 빼놓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흐름은 이제 이종 산업 간의 그 합동 연행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던 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에 의거해서 현재 그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금융업권, 또 테크핀 업계에서 이런 그 개인의 그 건강 상태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그 2020년에도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본격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5G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 비대면 의료 자체는 기본적으로 통신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신사들은 통신 인프라를 세일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행동 패턴이 바뀔 만큼 여러 가지 성공적인 그 서비스 시나리오, 그리고 또 서비스 케이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매스 볼륨으로 그 고객을 만나고 있고, 또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통신사들이다 보니 통신사가 여러 가지 그 헬스케어 관련한 사업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사고, 자기주도적 그 삶의 방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친구 만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무언가 계속 변화하고 있죠.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하는 그 상황을 어떤 분들은 저녁에 4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상당히 외롭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경제적 흐름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그 흥망성쇠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구조의 변화나 아니면 전 국민의 그런 생활 패턴의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면을 위주로 했던 이 사회가 비대면이 상당히 의미가 실리는 그런 사회 구조로 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태가 기존에 있던 힘의 균형을 깨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지털 ABCD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산업의 변화나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이 지금 변화하는 딱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 양식이 변화함으로써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들이 더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나 스스로가 그런 상품과 서비스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주식을 한다거나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회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디지털 ABCD 컨퍼런스가 그런 지혜를, 통찰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봉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체인지 9 두 권의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요, 모든 권력이 고객의 손끝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손끝에 선택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힘을 키워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9가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인간의 성공의 요건들, 새로운 시대, 소비자 권력 시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호모 사피엔스 문명으로 그 마음의 표준을 바꾸시면 성공의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한경 디지털 ABCD 포럼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리더이시고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멋지게 이끌 선봉이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우리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리더십이 이 나라를 또 한 번의 도약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음의 표준 멋지게 바꾸시고 또 한 번의 도약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